자, 이제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유린의 아시디피케이션, 유린이 아시디피케이션 된다라는 거는 이제 수소이온이 그 필트레이트로 더해지는 거죠. 즉 수소이온 시크리션하고 어,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 시크리션 혹은 유린의 아시디피케이션과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익스크리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소이온 시크리션은 우리가 수소이온이 이제 그 튜블 쪽으로 분비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 pH가 4.5가 될 때까지 그 더 계속 분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비가 일어나는 곳은 프록시말 컨볼루티드 튜블, 그리고 디스탈 컨볼루티드 튜블, 그리고 컬렉팅 덕트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프록시말 튜블에서 일어나는 거는 어, 오른쪽의 그림에 보면은 이제 수소이온, 소디움 이온, 그리고 수소이온 익스체인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하나가 분비되면서 소디움 하나가 이 리날 튜블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소이온은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이 그 CO2에서 유래가 됩니다. CO2와 물이 반응해서 이 리날 튜블 셀 안에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가 풍부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프록시말 튜블 안에. 그래서 이 프록시말 튜블 안에 있는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에서 수소이온하고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형성되는데 이 형성된 수소이온이 이제 소듐하고 익스체인지 되면서 분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듐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소듐은 소듐 포타슘 ATPase에 의해서 이 소듐 이온을 계속 퍼내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소듐이 계속 이 튜블셀 안에 낮은 농도로 유지돼야지만 이 수소이온이 나가면서 소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소듐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듐이 계속 들어올 수 있어야지만 수소이온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 수소이온 분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 ATP를 사용해서 소듐을 퍼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이온이 분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스탈 튜블하고 컬렉팅 덕트에서 수소이온 분비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이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아이셀이 풍부한 카보닉 안하이드레즈를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셀에서 이 수소이온 분비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수소이온은 우리가 여기 디스탈 튜블하고 컬렉팅 덕트에서는 하이드로젠 트랜스로케이팅 ATPase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프로톤 펌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소듐하고 익스체인지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듐하고는 무관하게 ATP를 사용해서 수소연이 분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우리가 어,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포지티브하게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드로젠 트랜스로케이팅 ATPase는 이제 베지클에도 존재하고 루미널 멤브레인에도 좀 위치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시도시스, 이제 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어, 그 하이드로젠 트랜스로케이팅 ATPase가 루미널 멤브레인 쪽으로 인서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을 쉽게 루멘 쪽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한 이, 하이드로젠 포타슘 ATPase에 의해서 또 수소연이 분비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디스탈 튜블하고 컬렉팅 덕트에서는 주로 I셀에서 일어나는데 이 수소이온 분비가 수소이온 트랜스로케이팅 ATPase 그리고 하이드로젠 포타슘 ATPase에서 그 수소이온 분비가 시크리션이 일어나게. 자, 그러면 이제 분비된 수소이온이 유린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버퍼링 되지 않고 그냥 있다라고 한다면은 pH가 계속 낮아지겠죠. 그래서 pH가 4.5가 될 때까지만 유린이 어, 분비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프리한 수소이온을 계속 튜블러 플루이드에서 제거를 해줘야지만 그 더 많은 산이 분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타이트레이터블 아시더티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타이트레이터블 아시더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은 그 유린에 존재하는 알칼리의 양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측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는 이제 그 유린의 pH를 이제 그 처음 글로메룰러스에서 필터된 그 필트레이트의 pH인 7.4로 이제 자꾸 리턴하도록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버퍼링이 유린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버퍼링은 우리가 프록시말 튜블과 디스탈 튜블에서 이 버퍼링이 일어나는데 이 프록시말 튜블이 훨씬 더 큰 버퍼링 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디스탈 튜블보다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디스탈 튜블은 결국 수소이온을 분비하는데 그 능력이 프록시말 튜블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less capacity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디스탈 튜블이. 자, 그래서 우리가 버퍼로서 작용하는 것을 이제 여기 저기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우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은 만약에 수소이온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은 한 분자의 수소이온과 결합해가지고 CO2와 물로 바꿔서 어, 이, 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CO2는 다시 리널 튜브로 재흡수돼서 어, 재흡수 이제 이쪽으로 확산돼서 퍼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소이온이 한 분자가 우리가 분비가 되면은 한 분자의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버퍼가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이온이 분비될 때 만들어지는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은 이제 이 혈액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그래서 혈액 쪽으로 한 분자가 다시 재흡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이온 한 분자가 분비되면서 우리가 한 분자의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어, 재흡수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은 이제 프록시멀 튜블의 도미넌트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가 이제 브러쉬 보더에 그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프록시멀 튜블에서 상당히 도미넌트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게는 수소이온 한 분자가 분비되면서 우리가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하나는 익스크리션 되지만 사용돼서 어, 되지만 한 분자의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은 또 혈액 쪽으로 다시 재흡수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버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게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분비된 수소이온과 결합해가지고 소디움 다이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돼서 분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도 바이카보네이트 분자가 하나가 재흡수가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는 우리가 pK가 6.8 정도 되고
디스탈 튜블과 컬렉팅 덕트에서 풍부하게 버퍼로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그, 이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는 이제 프록시멀 튜블에서 재흡수되지가 않습니다. 재흡수가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않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프록시멀 튜블에서는 물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묽은 상태로 있다가 이제 점점 디스탈 튜블로 내려오면서 많은 양의 물이 제거되고 나면은 이 포스페이트 이온들이 이제 그 농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농도가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디스탈 튜블에서는 이제 버퍼로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버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다른 이 아나이온하고 그리고 암모늄하고 암모니아하고 같이 어, 이제 작용해서 이 수소이온 하나를 이제 버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암모늄 아나이온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버퍼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pK가 9.0 정도 되고 프록시말 튜블, 디스탈 튜블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소이온이 한 분자가 버퍼링 되면서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한 분자가 이제 다 재흡수가 되는 상황이 있게 되고 또 프록시말 튜블에서는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버퍼로서 큰 기능을 차지하고 또 디스탈 튜블 컬렉팅 덕트에서는 우리가 이 포스페이트 이온하고 다른 아나이온, 암모니아가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암모니아의 경우는 마이너한 어,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프록시멀하고 디스탈 튜블에서 그 버퍼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분비된 산을 버퍼링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암모니아의 시크리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글루타민이라든가 글루타메이트 이런 아미노산에서 이제 유래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가 되면은 이때 암모늄 이온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튜블러 셀 내에서. 그래서 튜블러 셀에서 만들어진 이 암모늄 이온들이 이제 암모니아하고 수소이온으로 변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반응식에 있어서 pK가 이제 9.0인데, 그래서 pK가 9.0일 때, 9.0이고 pH가 7.4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암모늄 이온이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암모니아는 1 정도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100배.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응식은 이 왼쪽으로 더 강하게 일어나지만 이제 암모니아는 계속 이거는 이제 세포막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는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확산돼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제거가 되니까 반응식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산돼 나간 암모니아는 이제 오줌에서 산하고 결합해 가지고 이제 암모늄 이온이 되게 돼서 이제 시크리션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이온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아시도시스, 산증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배출되는 익스크리티드 되는
암모늄 이온의 양은 이제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많은 암모니아가 이제 튜블라 유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배출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산 분비에 영향을 주는 팩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CO2가 있는데 PCO2는 우리가 혈액 내의 이산화탄소 분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호흡성 산증, 어떤 호흡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방해가 될 경우에 이제 혈액의 산소 분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 PCO2가 되면은 우리가 그 튜블러 셀의 그 다이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 이온 다이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소이온 분비가 그 유린 쪽으로 수소이온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소이온이 한 분자가 우리가 분비될 때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한 분자가 재흡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소이온이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즉 리업소പ്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그 배출되는 바이카보네이트 이온량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에 이제 포타슘 이온이 또 산 분비에 영향을 주는데 포타슘 디플리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포타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이제 일렉트리컬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수소 이온이 포타슘 이온이 디플리션 되게 되면 튜블셀 안에 그 포타슘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튜블셀 안에 부족한 포타슘 이온을 우리가 그,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수소 이온 인플럭스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튜블셀 안으로. 그렇게 되면은 튜블셀 안에 인트라셀룰라 아시도시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튜블셀 안에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이제 수소이온 분비가 증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타슘 이온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튜블셀 안에 인트라셀룰라 아시도시스가 유발이 되고 그리고 수소이온 분비가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 레벨 우리가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록시멀 튜블 안에 상당히 풍부하다고 하는데 이 프록시멀 튜블 안에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가 이제 이니비션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CO2를 이용해서 산을 만드는 과정이 방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시드 시크리션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도스테론이 또 그 산분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이 알도스테론은 이제 소디움 그 튜브를 통한 소디움 재흡수를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소디움 분비를 재흡수를 증가시키니까 우리가 소디움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산 분비는 증가한다 그랬죠. 익스체인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소디움하고 수소이온이 이제 익스체인지 되는 거기에 관여해서 이제 수소이온을 더 많이 분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소디움 재흡수의 증가는 또 포타슘 분비에도 또 영향을 미쳐서 이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바이카보네이트 익스크리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카보네이트의 경우는 트랜스포트 맥시멈은 존재하지 않고
필터된 양에 비례해서 익스크리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ECF가 extracellular fluid가 증가했을 경우에 우리가 바이카보네이트 제흡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 기자는 이제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로 플라스마 바이카보네이트일 경우에 그러니까 플라스마의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이 이제 적을 경우에 이것은 26mg 이퀴벌런트 이하인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필터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은 거의 100%가 재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린에서 그 산을 버퍼링 할 수 있는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시딕 유린이 되고 이때 이 유린에 존재하는 산은 주로 암모니아에 의해서 이제 버퍼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린의 암모늄 이온의 컨텐트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낮은 우리가 플라즈마 바이카보네이트가 존재할 때는 아시딕 유린 그리고 유린의 암모늄 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하이 플라즈마 바이카보네이트 컨센트레이션일 경우에 이것은 이제 26에서 28mg 이퀴벌런트 이상일 경우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이카보네이트를 위한 이제 리널 스레숄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널 스레숄드를 넘어서서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유린의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이온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흡수 이후에도 남아있게 되는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엑스트라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유린의 이제 수소이온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이제 재흡수되거나 혹은 수소이온을 버퍼링하고 남는 엑스트라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린이 알칼리 상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알칼린 유린이 형성되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유린의 아시디피케이션, 즉 하이드로젠 시크리션하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익스크리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유린의 pH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유린의 pH가 갖는 의미는 우리가 pH가 먼저 형성되는 어떤 특정한 pH를 갖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산 분비 그리고 암모늄 이온 프로덕션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익스크리션 이런 과정들이 상호 연관돼서 이 어떤 pH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먼의 경우는 pH가 4.5에서 8.0 정도 범위에서 이제 움직인다는 것이고, 이 pH가 갖는 어떤 생리적 의미를 한번 보면은, 이제 유린에서 존재하는 수소이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소이온은 이제 소디움 한 분자가 리플레이스 돼가지고 이제 익스체인지 돼서 여기 유린에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이온이 유린에 하나 있다라는 것은 그 내막에는 소디움 한 분자가 우리 몸에 컨저브드 됐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수소이온 한 분자가 이제 오줌에 존재해서 배출된다라는 것은 한 분자의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우리 혈액 쪽으로 재흡수돼서
개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컨저브드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린에서의 어떤 pH의 이면에는 이런 소디움 이온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과 연관된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소디움 이온 그리고 클로라이드 이온 익스크리션의 조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소디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정상적인 남성에 있어서 소디움 제흡수가 있는데 이것은 필트레이트의 96에서 99%가 제흡수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 필터되는 소디움의 양은 18,125 마이크로 이퀴벌런트가 필터되는데 클로라이드와 함께 제흡수되는 양이 14,585 마이크로 이퀴벌런트 그리고 그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이제 재흡수되면서 동안에 이제 재흡수되는 게 우리가 3,375 마이크로 이퀴벌런트 그리고 타이트레이터블 아시더시티 형성과 암모니아 형성과 연관돼서 50 마이크로 이퀴벌런트 그리고 포타시뮴 분비와 관련해서 재흡수되는 양이 50 마이크로 이퀴벌런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당 재흡수되는 양은 18,060 마이크로 이퀴벌런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디움 익스크리션 배출의 조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디움은 이제 우리 몸의 그 플라즈마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에 존재하는 오스모티컬리 액티브 솔루트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비중이 상당히 큰 거죠. 소디움의 비중이. 그리고 이 배출되는 소디움의 양은 우리 몸에서 그 소디움이 어느 정도의 양으로 존재하는지에 의존하게 되겠습니다. 그 농도가 아니고. 그리고 이 또 소디움의 양은 우리가 그 ECF 볼륨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디움 밸런스 혹은 ECF 볼륨의 메인터넌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너리 소디움 아웃풋, 즉 이것이 이제 소디움 익스크리션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1에서 400ml 이퀴벌런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1에서 400ml 이퀴벌런트 범위에 있게 되는데 로솔트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이제 ECF 볼륨이 감소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익스트라셀러 플루이드 볼륨이 감소되면 우리가 유리너리 소디움 아웃풋 또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솔트 다이어트를 할 경우 혹은 세일린 IV 인퓨전을 하게 되면은 유린으로 배출되는 소디움이 이제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이어트에 따라서 상당히 그 배출되는 소디움의 양이 증가되거나 감소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소디움 재흡수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팩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도스테론이 있죠. 이 알도스테론은 이제 콜렉팅 덕트의 P셀에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P셀에 작용하게 되면은 액티브 에피셀리알 소디움 채널의 수가 에이피칼 멤브레인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튜블라 루멘 쪽에 에이피컬 멤브레인 쪽에 이 에피셀리얼 소듐 채널의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제흡수되는 소듐 양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소듐 제흡수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저텐신 2는 우리가 소듐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제흡수도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프록시멀 튜블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겠고, 또 이 안지오텐신 2는 이제 아드레날 콜텍스에 작용해가지고 알도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알도스테론 분비가 우리가 증가되게 되면 좀 전에 소디움 제흡수가 증가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알도스테론 분비가 증가하면은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산 분비는 어떻게 되겠죠? 산 분비 또한 증가하겠죠. 소듐이 제흡수되면서 제흡수도 증가하고 그 산의 분비도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포타슘 이온 분비도 증가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알도스테론 분비가 증가하면 소듐 제흡수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ANP는 뭐죠? 에이트리오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에이트리오, 그 심장의 에이트리움에서 생산이 돼서 나트리오유레틱으로 작동하는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서 생산돼서 키드니에서 작동하는 그런 펩타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펩타이드는 우리가 나트리유레시스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즉 소디움 익스크리션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PGE2는 이제 우리가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제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P셀에 작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P셀의 뉴클레우스에서 작동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프로틴을 경유해 가지고 더 많은 에피셀리얼 소듐 채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이제 느린 과정이지만 에피셀리얼 소듐 채널이 증가되게 돼서 이 에이피컬 멤브레인, 즉 루멘 쪽에 있는 멤브레인의 그 소듐 채널 양이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듐 양이 증가한다는 거죠. 즉 소듐 제흡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들어온 소듐은 우리가 소듐 포타슘 ATPase에 의해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쪽으로 다시 퍼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알도스테론은 우리가 아드레날 콜텍스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안지오텐신 2가 이 알도스테론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 또 우리가 로솔트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 또 이 알도스테론 분비가 촉진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ANP, 에이트리오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는 이 B셀에 작용해서 세포의 사이클릭 GMP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이 사이클릭 GMP는 이 에피셀리얼 소듐 채널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듐 제흡수가 방해가 되고 그래서 소듐 익스크리션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즉 나트리 유레시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PGE2의 경우에는 이 에피셀리얼 소듐 채널을 억제하는 것이죠. ANP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소디움 포타슘 ATPase를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디움 제흡수가 억제가 되고 나트리 유레시스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우베인은 우리가 소디움 포타슘 ATPase를 억제하는 쪽으로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디움 제흡수가 방해가 돼서 나트리 유레시스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듐 제흡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또 수소이온 그리고 포타슘 이온의 그
분비 레이트, 시크리션 레이트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크리션이 증가하면은 우리가 소디움 제흡수는 증가하겠죠. 이게 익스체인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이온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소디움 제흡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포타슘 익스크리션 배출에 대해서 배출의 조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타슘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흡수가 있고 또 시크리션이 있는데 이 제흡수는 이제 프록시멀 튜블에서 이제 액티브 리업소프션에 의해서 이제 제흡수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크리션은 이제 주로 디스탈 튜블 셀에서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타슘 시크리션은 이제 소디움 제흡수와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에서 소디움 제흡수가 있게 되면은 그 포지티브 이온 하나가 튜블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포타슘은 이제 밖으로 이제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소디움 제흡수는 포타슘 시크리션을 이제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포타슘 시크리션은 또 수소이온 시크리션과 서로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소디움이 이제 제흡수될 때 그 수소이온과 익스체인지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과정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디움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수소이온이 익스체인지 되고 그리고 또 소디움이 들어오면서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에서 포타슘 시크리션이 이제 허용되고 하니까 이 수소이온 시크리션과 포타슘 시크리션은 서로 경쟁하게 되는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련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수소이온 시크리션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수소이온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포타슘 분비는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 분비가 증가하면 다른 분비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하이 토탈 바디 포타슘, 즉 우리 몸에 포타슘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제 이 포타슘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튜블러 에피셀리얼 셀에 포타슘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포타슘이 많아지면은 그 일렉트리컬 밸런스 때문에 그 수소이온 아웃플로우, 수소이온이 튜블셀 안에서 밖으로 많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플로우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튜블셀 안에 그 수소이온이 농도가 적어지는 거죠. 포타슘이 많아지니까 수소이온 농도는 적어지는 거죠. 튜블라 에피셀리얼 셀 안에 그렇게 되면은 튜블라 에피셀리얼 셀에 인트라셀룰라 알칼로시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트라셀룰라 알칼로시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분비될 수소이온이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수소이온 분비는 감소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포타슘 시크리션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익스크리션 또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온의 배출, 익스크리션, 물의 배출, 여러 가지 이온의 배출의 조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가 믹튜리션, 그 배뇨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믹튜리션은 우리가 스파이널 리플렉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오줌 배뇨 과정이 시작이 되면은 이것은 어떤 리플렉스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로서 이걸 멈추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널 리플렉스인데 그 리플렉스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이어 브레인 센터에 의해서 이것을 촉진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런터리하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그 스파이널 리플렉스를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배뇨 과정이라는 것이. 자, 그리고 이 믹튜리션 되기 전에 그 브레더 머슬의 우리가 어떤 특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브레더 머슬이 어떤 플라스티시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플라스티시티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머슬의 텐션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블레더가 스트레치 됐을 때 그 텐션, 그 최초에 생성된 그 텐션은 더 이상 유지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텐션이 말하자면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블레더가 방광이 오줌이 차가지고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그 처음에 가졌던 텐션보다 그 텐션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지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무풍선으로 얘기하면은 고무풍선을 우리가 바람을 처음에 불 때는 고무풍선 이제 텐션이 크니까 힘들다가 만약 텐션이 그냥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바람을 계속 불어넣게 되면 압력이 커지게 되죠. 점점 커지다가 이제 터지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만약에 그 텐션이 이제 만약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고무풍선이 커진 상태에서도 바람을 계속 불어넣게 되면 힘이 덜 들게 되죠. 즉, 그 고무풍선 안에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 블레더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그 표를 한번 보면은 이제 인트라베지컬 볼륨이 이렇게 그러니까 방광 안에 그 볼륨이 자꾸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Y축은 인트라베지컬 프레셔인데 처음에 이제 그 프레셔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텐션이 만약 그대로 유지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압력은 계속 이렇게 증가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후에 이그 블레더 머슬의 텐션이 감소하게 돼서 이 인트라베지컬 볼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셔가 그다지 많이 증가하지 않는 채로 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배뇨하고 싶은 어떤 느낌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eel to void. 자, 그러다가 이제 400ml 어느 정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제 믹트리션 리플렉스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 블레더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인트라베지컬 프레셔가 증가를 하면서 오줌이 배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뇨 과정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